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이냐. 다시 읽어라. 내 귀가 먹통이 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자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정녕 아버님의 유언이란 말이냐.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이 사랑채의 정적을 깨뜨리고 하얗게 질린 연화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며 멍석 자락을 움켜쥐었다. 상복을 입은 수십 명의 문상객들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마당에 엎드린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유언장을 든 집사의 목소리 또한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형이증이 연화의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분명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다. 평생을 아버님의 손발이 되어 수발을 들었고 병상에 누운 아버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밤잠을 설친 것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작 돌아온 것이라곤 짐승조차 살기 꺼려 할 만큼 악취가 진동하는 땅이라니. 이는 필시 아버님의 정신이 혼미하여 잘못 남기신 글이거나 누군가의 농간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집사의 입에서 다시금 흘러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다시 읽어 올리겠사옵니다. 김진사 어르신의 막내딸 연화에게는 마을 서쪽 끝 공동묘지와 맞닿은 거름밭 500평을 상속하노라. 이상이옵니다. 그 순간 대청마루 위에서 비단 부채로 입을 가리며 앉아있던 장녀 금옥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금옥은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혹은 알턴 이가 빠진 듯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말했다. 쯧쯧. 아버님의 뜻이 그리도 명확하거늘 어찌하여 감히 망자의 유지에 토를 단단 말이냐. 평소 네가 아버님을 모신다며 유난을 떨더니 결국 아버님께서는 그 가식적인 효심을 꿰뚫어 보신 게지. 똥밭이라니 내 분수에 딱 어울리지 않느냐. 금옥의 비아냥거림에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다. 연화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님 어찌하여 소녀에게 이런 가혹한 처사를 내리시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언니에게는 저 거대한 기와집을 주시고 제게는 똥밭을 주시나이까? 그녀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고 대답 없는 빈 관만이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불과 닷새 전만 하더라도 김진사의 집안 분위기는 이렇듯 살벌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김진사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부자였으나 말년에는 지독한 병마와 싸우느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만 붙어 있는 형국이었다. 그는 슬에 두 딸을 두었는데 첫째 금옥은 욕심이 많고 허영심이 강하여 아비가 병석에 눕자마자 약방 문턱을 밟기보다는 비단 가게와 옥 장신구 가게를 드나들기에 바빴다. 그녀에게 아비의 병화는 그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거쳐야 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일 뿐이었다. 반면 막내 연화는 심성이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시집갈 나이가 훌쩍 지났음에도 혼사를 마다하고 병든 아비의 곁을 지켰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밤낮으로 몸을 뒤집어드리고 입맛을 잃은 아비를 위해 산과 들을 헤매며 귀한 약초를 캐다 죽을 쑤어 올린 것도 오직 연화였다. 김진사가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의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회한과 결단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으나 끝내 목구멍에서 끓는 소리만 낼 뿐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연화는 아비의 차가워진 손을 볼에 비비며 오열했으나 금옥은 눈가에 침을 발라 거짓 눈물을 흘리며 곁눈질로 안방 장롱에 숨겨진 문서함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바빴다. 장례가 시작되자 금옥은 상주 노릇을 하며 곡소리를 크게 내었지만 문상객들이 가져온 부의금을 챙길 때만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님이 평소 막내를 끔찍이 아끼셨으니 아마 좋은 것은 다 막내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며 미리 연막을 치기도 했다. 이는 훗날 자신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을 때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었다. 장례식은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고을 수령부터 시작하여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줄을 지어 문상 왔고 마당에는 돼지 잡는 냄새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흑백처럼 무채색으로만 보였다. 그녀는 3일 밤낮을 한숨도 자지 않고 빈소를 지키며 향을 피웠다.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나는 것인지 슬픔이 차올라 눈물이 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가끔 금옥이 빈소에 들어와 향을 피우는 척하며 아이고 아버님 저를 두고 어찌 가시나이까 하고 곡을 할 때마다 연화는 언니의 옷자락에서 나는 짙은 분 냄새에 역겨움을 느꼈다. 아비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거늘 언니는 벌써부터 화장을 고치고 새 상복에 맵시를 따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금옥의 화려한 곡소리에 혀를 내두르며 역시 마디는 다르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신발을 정리하고 국밥을 나르는 연화의 손길을 눈여겨보는 이는 드물었다. 드디어 발인 날 아침 장지로 떠나기 전 유언장이 공개되는 시간이 다가왔다. 친척 어른들과 마을 유지들이 사랑채에 모여들었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집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뜯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사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김진사가 남긴 재산은 논밭 수만 평과 으리으리한 기와집, 그리고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과 금부티들이었기에 그 행방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 집사가 목을 가다듬고 첫 줄을 읽어 내려갔다. 나 김진사는 하늘의 부름을 받아 이승을 떠나며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노라.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우선 본인이 거처하던 99칸 기와집과 그에 딸린 모든 가구, 서화, 그리고 창고의 곡식 전부는 장녀 금옥에게 물려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금옥은 짐짓 놀란 척하며 입을 막았으나 눈꼬리가 휘어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진 내용은 더욱 놀라웠다. 또한 마을 동쪽의 비옥한 논천평과 서쪽의 과수원 그리고 소작인들을 관리할 권한 또한 장녀 금옥에게 일임한다. 사실상 김진사의 알짜배기 재산 전부가 금옥에게 돌아간 셈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연화를 쳐다보았다. 아니, 그럼 효녀 막내에게는 대체 무엇을 주신단 말인가? 금은 보화라도 따로 챙겨두신 게 아닐까? 기대 섞인 추측들이 오고 갔다. 연화 역시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표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사의 눈동자가 다음 줄을 읽으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문장이 낭독되었던 것이다. 묘지 옆 똥밭. 그것은
김진사 가문의 수치이자 골칫덩어리로 불리던 땅이었다. 옛날부터 그곳은 땅이 질퍽하고 악취가 심해 농사는커녕 잡초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몰래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이복의 집사, 자네가 글을 잘못 읽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나. 친척 중 한 사람이 나서서 호통을 쳤지만 집사는 울산긴 얼굴로 유언장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에 분명히 적혀 있사옵니다. 막내 연화에게는 묘지 옆 똥밭 500평을 준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글이 적혀 있사옵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에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길, 다정했던 목소리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어릴 적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연화는 내 보물이다 라고 속삭이던 그 기억들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금옥은 부채를 펴들고 일어서며 싸늘하게 말했다. 들었느냐? 아버님의 뜻은 확고하다. 넌 평소에도 흙장난을 좋아했으니 그 똥밭에 가서 평생 거름이나 만지며 살라는 깊은 뜻 아니겠느냐.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짐이나 싸서 나가거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니라. 문상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며 수군거렸다. 김진사 양반, 참으로 매정하구먼. 죽을 때가 되니 노망이 났던 게야. 아니지, 혹시 막내딸이 우리가 모르는 불효라도 저지른 게 아닐까. 그래도 그렇지, 똥밭이라니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말 것이지. 동정의 눈빛과 조롱의 눈빛이 뒤섞여 연화의 등을 찔렀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울음을 참았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불효녀가 될 것만 같았고 저 의기양양한 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정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만약 이것이 정녕 아버님의 뜻이라면 소녀, 그 뜻을 따르겠나이다. 허나 이 가슴에 맺힌 피눈물은 어찌 닦아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원망과 알 수 없는 오기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보따리에 쌌다. 화려한 자개장도 폭신한 비단 이불도 모두 언니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낡은 호미 한 자루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빛바랜 무명치마뿐이었다. 대문을 나서는 연화의 뒤로 기와집의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혔다. 마치 그녀의 지난 삶을 단절시키려는 듯한 매정한 소리였다.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량한 빗줄기는 연화의 젖은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마을길을 걸어 서쪽 끝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길을 비켜주거나 담장 너머로 혀를 차며 구경했다. 한때 진사댁의 귀한 막내딸로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똥밭의 주인이 되어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참 혹하기 그지없었다. 마을 공동묘지의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 옆에는 검붉은 흙탕물과 오물이 뒤섞인 땅이 펼쳐져 있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의 연회하는 저절로 미간을 찌푸리며 옷소매로 코를 막았다. 이곳이 내 땅이라니. 이곳이 내가 평생 살아갈 터전이라니. 쥐들이 시궁창 사이를 오가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웅덩이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기와집의 따뜻한 아랫목과 향긋한 차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연화는 진흙탕 속에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흙탕물이 치마폭을 적셨지만 그녀는 일어날 줄을 몰랐다.
빗물에 섞여 내리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녀의 통곡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공동묘지의 비석들 사이로 쓸쓸하게 퍼져나갔다. 그때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버지의 호통 소리 같기도 하고 그녀의 운명을 비웃는 하늘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연화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똥밭 한가운데 솟아있는 잡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귀신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저 멀리 기와집 쪽에서는 희미하게 잔치 벌이는 소리와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언니는 지금쯤 따뜻한 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비단을 몸에 두르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웃고 있을 것이다. 그 대비되는 처지에 연화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아닌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좋다. 아버님이 주신 것이 똥밭이라면 내 기어코 이 똥밭에서 살아남아 보이겠다. 언니가 가진 그 어떤 비단보다 더 값진 것을 이 오물 속에서 찾아내고야 말겠다. 하지만 결심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비를 피할 처마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연화는 공동묘지 입구에 있는 낡은 상여집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으스스한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먹을 것이라곤 빗물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묘지 쪽에서 도깨비불 같은 푸른 불빛이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다. 두려움에 몸을 떨며 연화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미워하게 되신 걸까? 끊임없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날이 밝으면 당장이라도 괭이를 들고 땅을 파야 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척박하고 더러운 땅 어디에 희망이 있단 말인가. 연화의 눈앞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절망만이 가득한 똥밭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대어 크게 더 흥겹게 타지 못할까. 내 오늘 기분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하니 풍악을 울려라. 기와집 담장 너머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가야금 선율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사무제 장례 후 3일째 지내는 제사가 갓 지났을 뿐이거늘 장녀 금옥은 상복을 벗어던지고 붉은 비단 치마를 휘두른 채에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기름진 고기와 귀한 청주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었고 새로 들인 하인들이 굽신거리며 술잔을 채우기에 바빴다. 늙은 하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씨, 아직 곡소리가 멈출 때가 아니옵니다. 남들 보기에 흉하옵니다. 라며 말리려 들었으나 금옥은 신고 있던 꽃신으로 하녀의 어깨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에이, 재수 없게 아버님도 저승에서 자식 잘 사는 꼴을 보시면 기뻐하실 게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나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감히 흉을 본단 말이냐. 금옥의 섰을 퍼런 호통에 하녀는 깨갱하고 물러났고 마당에는 다시금 향락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그녀는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장부책을 냄비 받침으로 쓰고 귀한 서화들을 뜯어 불쏘시개로 던져 넣으며 오직 지금의 쾌락만을 탐닉하고 있었다. 그 시각 마을 반대편 서쪽 끝자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화려한 풍악 소리 대신 웩, 우웩 하는 구역질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연화는 코와 입을 무명천으로 칭칭 동여맨 차에 똥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철퍽 철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검고 끈적한 오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이 몰래 가져다 버린 온갖 오물과 동물의 사체, 썩은 음식물들이 뒤엉켜 형용할 수 없는 악취를 뿜어내고 있었다. 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밭에 흙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거나 늪처럼 질퍽거려 괭이질 한 번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연화는 녹슨 괭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힘껏 내리찍었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에 전해져 오는 찌릿한 고통에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땅속에 묻힌 깨진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들이 괜히 나를 튕겨낸 것이다. 아이고, 저 꼴 좀 보게. 김진사 댁 금지 오겹이 똥지개꾼이 다 되었구먼. 밭두렁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언니는 기와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동생은 똥밭에서 구더기랑 춤을 추네 그려. 쯧쯧. 역시 팔자는 소관이라더니 그녀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다. 연화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괭이를 움켜쥐었다. 보란 듯이 살겠다 다짐하지 않았느냐. 이깟 냄새가 대수냐. 이깟 비웃음이 대수냐. 그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다시 땅을 팠다. 한 삽, 두 삽, 오물을 퍼내고 굳은 땅을 뒤집을 때마다 하얀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다. 고운 비단옷만 입던 그녀의 피부는 독한 걸음 독이 올라 붉게 부어올랐고 옥처럼 곱던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꼈다. 해질녘이 되자 배고픔이 밀려왔다. 연화가 가진 것이라곤 며칠 전 챙겨온 말라비틀어진 주먹밥 한 덩이뿐이었다. 똥냄새가 진동하는 밭둑에 앉아 더러운 손을 옷에 대충 문지르고 주먹밥을 베어 무는데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질 않았다. 기와집에서 먹던 따뜻한 고깃국과 하얀 쌀밥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때 밭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삐쩍 마른 들가에 한 마리가 썩은 생선 뼈를 물고 도망가고 있었다. 연화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나 나나 이 똥밭에서 먹을 것을 찾는 신세구나. 처량한 신세 타령을 하던 그녀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주먹밥 위로 새으며 들었다. 아버지는 정말 이 고통을 예견하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일까? 혹여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 아버지를 통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밤이 깊어질수록 의구심과 원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밤이 되자 공동묘지 옆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음산해졌다. 낮 동안의 열기가 식으면서 똥밭의 악취는 습기를 머금고 더욱 묵직하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연화는 바람만 간신히 막아주는 상여집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묘지의 비석들이 마치 귀신들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으흐흑, 으흐흑.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쩍사의 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 같아 연화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귀를 막았다. 그때였다. 밭 한가운데서 무언가 푸르스름한 불빛이 깜빡였다. 처음에는 반딧불이라 생각했으나 그 빛은 반딧불이라기엔 너무 크고 선명했으며 마치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서성이는 것처럼 일정한 높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저게 무엇인가? 연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불빛을 응시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던 흉흉한 소문이 떠올랐다. 김진사 묘지 옆 똥밭에는 밤마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모여 춤을 춘다더라. 거기서 도깨비불을 본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더라.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무서워요, 아버님.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적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푸른 불빛은 사라지지 않고 밤새도록 똥밭 위를 서성이며 마치 무언가를 찾거나 지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연화는 공포와 피로 속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지옥 같은 밤을 견뎌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모습은 처참했다. 눈은 퀭하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다. 하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마자 그녀는 다시 괭이를 들었다. 기이하게도 어젯밤의 공포는 아침 햇살과 함께 사그라들고 대신 알 수 없는 오기가 솟구쳤다. 귀신이 나오든 도깨비가 나오든 내 이 땅을 기어코 옥토로 만들리라. 그녀는 어젯밤 푸른 불빛이 맴돌던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곳은 밭의 정중앙으로 유독 자풀이 무성하고 땅이 울퉁불퉁한 곳이었다. 연화가 괭이를 내리찍자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이 튀어 올랐다. 냄새는 여전했지만 땀을 흘릴수록 머릿속을 괴롭히던 잡념은 사라지고 오직 땅과 자신만이 남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땀방울이 똥밭 위로 비 오듯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땀이 아니라 그녀의 지난 삶을 씻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편 기와집의 금옥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물 냉수 가져오너라. 그녀가 고함을 지르자 하녀가 벌벌 떨며 물 대접을 대령했다. 금옥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 계집은 어찌 지내고 있다더냐? 벌써 짐 싸서 도망치지 않았더냐? 한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아씨, 그게 아니오라. 마을 사람들 말로는 연화 아가씨가, 아니 그 여자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똥밭을 갈고 있다 하옵니다. 밤에는 귀신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합니다. 금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라 독한 년 같으니라고.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며칠 지나면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겠지. 금옥은 코웃음을 쳤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다. 동생의 그 끈질긴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똥밭으로 돌아와 연화는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의 냄새가 심상치 않았다. 비 냄새였다. 그것도 아주 거센 폭풍우를 예고하는 묵직하고 습한 바람이었다. 비가 오려나. 연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막 갈아엎은 땅을 바라보았다. 밭의 흙은 아직 단단히 다져지지 않아 큰 비가 내리면 오물과 함께 쓸려 내려갈 위험이 컸다. 그녀는 서둘러 밭두렁을 높이고 물기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흘러나와 괜히 자루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유산, 이 똥밭마저 잃어버린다면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로 변해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연화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거세졌다. 안 돼, 안 돼. 연화는 흙더미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 온몸으로 물길을 막아섰다. 진흙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양반집 규수라고 볼 수 없었다. 마치 흙에서 태어난 토템처럼 그녀는 폭우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똥물이 튀어 입안으로 들어갔지만 뱉을 생각도 못했다. 그때 번개가 우르릉 쾅 하고 내리꽂히며 밭 한가운데를 비췄다. 번개빛에 순간적으로 드러난 밭의 풍경은 기괴하면서도 묘한 생동감을 띠고 있었다. 연화는 폭우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삽질을 멈추지 않았고 하늘은 그런 그녀를 시험이라도 하듯 더 많은 비를 퍼부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김진사의 유언이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 사흘째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이 뚫라인 듯 퍼붓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은 찰나의 순간 동안 푸르스름한 대낮처럼 밝아졌다가 다시금 암흑 속으로 잠겨들기를 반복했다. 연화는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빗물과 진흙에 엉겨붙어 미역 줄기처럼 축 늘어졌고 거센 비바람에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살같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괭이질을 멈추지 않았다. 똥밭에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그녀가 지난 이틀간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밭고랑들이 흙탕물에 휩쓸려 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아버님이 나에게 남기신 전부인데. 연화는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떠내려가는 흙을 맨손으로 퍼담아 둑을 쌓으려 발버둥쳤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차가운 빗물은 그 피마저 순식간에 씻어내 버렸다. 그것은 마치 대자연이 인간의 하찮은 노력을 비웃으며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였다. 그러나 연화의 눈동자에는 광기 어린 집념이 서려 있었다. 기와집에서 쫓겨나던 날의 수모, 언니의 비릿한 조소, 마을 사람들의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는 미끄러운 진흙 바닥에 넘어져 흙탕물을 들이키면서도 다시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바로 그때였다. 밭의 정중강. 어젯밤 도깨비불이 춤추던 그 자리에서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 사이로 무언가 거무튀튀하고 둥그스름한 것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연화는 흙을 막아보려 그곳에 괭이를 내리찍었다. 캉 하는 맑고 경쾌한 금속성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흙이나 돌에 부딪혔을 때 나는 둔탁한 소리와는 분명 달랐다. 연화의 손끝에 찌릿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괭이를 멈추고 그 자리를 응시했다. 번개가 과광하고 내리꽂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 흙 속에 파묻힌 거대한 항아리의 뚜껑이 번쩍하고 빛났다. 연화는 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흙을 퍼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깊이 묻혀 있었고 그 크기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아버님, 이것이 대체 무엇이옵니까? 왜 이런 똥밭 한가운데 항아리를 묻어두셨나이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혹시 흉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한참을 파내려간 끝에 마침내 한가리의 몸통이 드러났다. 겉면에는 용 문양이 투박하게 새겨져 있었고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연화는 온 힘을 다해 한가리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묵직했다. 그 무게감은 흙이나 물의 무게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바위 덩어리를 품은 듯한 육중함이었다. 비바람이 더욱 거세져 항아리 주변의 흙이 다시 무너져 내리려 했다. 연화는 급한 마음에 괭이 자루를 지렛대 삼아 항아리를 겨우겨우 밭두렁 위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것을 굴려 비를 피할 수 있는 상여집으로 옮겼다. 낡은 상여집 안은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바깥의 폭풍우보다는 아늑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자락을 짜내 물기를 닦고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겨우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항아리는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기이한 존재감만으로도 좁은 방 안을 압도했다. 연화는 침을 꼴깍 삼키며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들어 밀랍으로 봉인된 뚜껑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깨뜨렸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순간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항아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가 어두컴컴한 상여집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연화의 입에서 터져 나온 비명은 공포가 아닌 경악과 환희였다. 항아리 안에는 어른 주먹만 한 금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귀한 진주와 옥으로 만든 폐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양은 언니 금옥이 차지한 기와집과 논밭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감나가 보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보화였다. 김진사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의 알짜배기가 바로 이 더러운 똥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오물 구덩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이것이 꿈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금괴들 맨 위에 기름 종이로 겹겹이 쌓인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봉에는 떨리는 필체로 나의 사랑하는 막내딸 연화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연화는 금괴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김진사가 죽기 직전 병상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 내려간 유서가 들어 있었다. 연화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그 모진 멸시와 악취를 견디고 기어이 땅을 일구어낸 것이겠구나. 첫 문장을 읽자마자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 비록 병석에 누워 있었으나 내 언니 금옥의 탐욕과 비정함을 모르지 않았다. 내가 만약 이 재물을 온전히 너에게 물려주었다면 내 언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해하고 그것을 빼앗으려 들었을 것이다. 또한 네가 갑자기 큰 재물을 얻게 되면 주변의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연화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곳, 아무도 욕심내지 않을 똥밭에 나의 평생을 묻었다. 오직 너만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이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성실함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똥밭은 겉보기에만 더러울 뿐 그 속은 거름이 되어 생명을 키우는 가장 귀한 땅이다. 네 마음이 바로 그렇다. 연화야. 이 재물은 너의 효심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자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걸음이 될 것이다. 부디 이 아비의 뜻을 헤아려 헛되이 쓰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거라.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 내려가던 연화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님, 아버님 소녀. 아버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원망만 하였나이다. 불효녀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상여집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전동 소리가 요란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잘했다, 내 딸아 하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연음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항아리 뚜껑을 다시 덮고 낡은 치마로 그것을 감싸 안은 채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날이 밝으면 언니 금옥의 귀에도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갈지 모른다. 특히 욕심 많은 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똥밭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핑계로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빼앗으려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연화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전에 없던 단호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아버님이 목숨 걸고 지켜주신 이 유산을 내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리라.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금괴보다 더 강렬한 의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똥밭에 버려진 불쌍한 막내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황금밭의 주인이었고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진정한 상속자였다. 비가 그치고 아침 해가 떠올랐다. 폭풍우가 지나간 똥밭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 오히려 전보다 깨끗해진 모습이었다. 연화는 항아리를 다시 땅속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표식이 있는 곳에 묻었다. 그리고 일부만 꺼내어 품속 깊이 숨겼다. 그녀는 진흙투성이 얼굴을 냇가에서 씻어내고 젖은 옷을 털어 입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꼿꼿이 펴진 허리에서는 당당함이 뿜어져 나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거 봐. 연화 아니야. 며칠 똥밭에서 구르더니 눈빛이 변했어. 뭔가 기운이 달라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연화는 곧장 관아로 향할 생각은 아니었다. 우선은 이 재물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강구하고 언니가 걸어올 싸움에 대비해야 했다. 하지만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는 법이다. 연화가 간밤에 밭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캐냈다는 목격담이 나무찜을 하러 산에 올랐던 머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봤다니까 번개가 칠 때 그 똥밭에서 황금빛이 번쩍이는 걸 똑똑히 봤어.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살을 붙여 마을을 휩쓸었고 마침내 기와집 안방에서 늦은 아침을 먹던 금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숟가락을 멈춘 금옥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뭐라 황금빛 똥밭에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소 아끼던 금괴들이 장부에는 적혀 있었으나 집안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설마 그 늙은이가 그 귀한 걸 그 더러운 밭에. 금옥은 밥상을 엎어버리며 벌떡 일어났다. 당장 채비를 해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똥밭에 묻힌 것은 돌멩이 하나라도 다 내 것이야. 금옥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폭풍우는 끝났지만 자매 사이에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켜라, 이 천한 것들이 감히 어디 앞길을 막아서느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당장 그 항아리를 내놓지 못할까.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똥밭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금옥은
수십 명의 하인과 건장한 장정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마치 점령군처럼 밭두렁을 짓밟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어 흰자위가 번뜩이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콧김이 뿜어져 나와 탐욕에 찌든 야차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연화는 품속에 아버님의 서찰을 단단히 품은 채 하인들이 파헤쳐 놓은 웅덩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언니, 아니, 형님, 이곳은 아버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제 땅이옵니다. 제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전과 달리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금옥은 코웃음을 치며 연화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연화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이 당돌한 년을 보았나 내 땅 흥 웃기지도 않는구나. 아버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저 더러운 오물 덩어리뿐이다. 그 속에 묻힌 금고에는 원래 우리 가문의 재산이니 당연히 장녀이자 상속자인 내 것이다 여봐라. 저 계집을 끌어내고 당장 땅을 뒤져라. 금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정들이 연화를 거칠게 밀쳐내고 괭이와 삽으로 땅을 들쑤시기 시작했다. 연화는 진흙탕에 처박히면서도 비명을 질렀다. 안 된다. 이것은 아버님의 뜻이다. 하늘이 보고 계신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렸으나 기세등등한 금옥의 폐악질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그때 밭 한가운데 깊이 묻어두었던 항아리의 윗부분이 장정의 삽 끝에 걸려 드러났다. 찾았습니다. 여기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금옥이 버선발로 뛰어들었다. 오, 내 보물, 내 금덩어리들. 금옥은 흑투성이 한가리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보아라. 재물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다. 내깟 년이 감히 이런 거금을 품으려 하다니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썩 꺼져라. 그러나 연화는 흙을 털고 일어나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리 쉽게 가져가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관하로 갑시다. 사또 내의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습니다. 금옥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관하오냐, 좋다. 네가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사또께서도 법도와 순리를 아시는 분이니 당연히 장녀인 내 손을 들어주실 게다. 가자, 관하로.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진사 댁 두 딸이 황금 한가리를 두고 재판을 벌인다는 소문에 온 고을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형틀 앞에는 금옥과 연화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금옥은 비단 옷을 입고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흑투성이 옷을 입은 연화 역시 조금도 기죽지 않은 모습이었다. 높은 단상 위에 앉은 사또는 근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평소 청렴하고 지혜롭기로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듣거라. 자매간의 재물 다툼이라니. 지하에 계신 김진사께서 통곡하실 노릇이로다. 먼저 장녀 금옥이 말해보라. 어찌하여 동생의 땅에서 나온 물건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가. 금옥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한 말을 쏟아냈다. 사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유언장에는 분명 막내에게 똥밭을 준다고 적혀 있었지. 그 안에 묻힌 금괴를 준다는 말은 한 글자도 없었사옵니다. 무릇 땅 속에 묻힌 매작물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인 가문의 소유이며 가문의 대를 잇는 장녀인 제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아뢰옵니다.
저 교활한 막내가 똥밭을 핑계로 가문의 보물을 가로채려 하니 엄벌에 처해 주시고 재물을 돌려 주시옵소서. 금옥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한 척 연기를 했다. 그녀는 이미 관아의 이방에게 뇌물을 써두었기에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사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연화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렇다면 연화는 할 말이 있는가?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받쳐들었다. 사또 나으리 형님의 말씀대로 유언장에는 똥밭만이 적혀 있었으나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 똥밭 속에 또 하나의 유언을 남기셨나이다. 항아리 속에서 나온 이 서찰을 보아주시옵소서. 이방이 서찰을 받아 사또에게 올렸다. 사또가 서찰을 펼쳐 읽어 내려가는 동안 관아 안에는 침 꼴깍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찰을 읽는 사또의 눈매가 가늘어지더니 이내 서늘한 기운을 띠고 금옥을 향했다. 금옥아, 사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말대로라면 땅의 겉면은 동생 것이나 땅 속의 것은 내 것이란 말이냐. 금옥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가 탕 하고 관복 소매로 책상을 내리치자 좌중이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다. 내 인연 어찌 그리도 뻔뻔할 수 있단 말이냐. 네 아비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너는 약 한 첩 지어 올린 적이 있느냐. 사또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금옥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것이 제가 바빠서. 사또는 서찰을 들어 보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여기 네 아비가 피눈물로 쓴 글이 있다. 내 큰딸 금옥은 욕심이 많아. 아비가 죽기도 전에 재물만 탐하였으니 내 비록 기와집은 주나 마음은 주지 않는다. 오직 막내 연화만이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니 내 숨겨둔 모든 금은 보화를 이 똥밭에 묻어 그 마음을 시험하고자 한다. 라고 적혀 있다. 백성들 사이에서 아이고 세상에 저런 천하의 불효녀를 보았나 하는 단식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금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렸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글을 남기실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사또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조작 이 필체는 누가 보아도 김진사의 것이 분명하거늘 네가 감히 관에서 거짓을 고하려 하느냐. 또한 법도로 따져 보아도 그러하다. 네가 똥밭을 혐오하여 동생에게 떠넘길 때는 그 안의 오물까지 모두 동생의 것이라 여겼을 터. 이제 와서 그 속에 금이 나왔다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린 자가 나중에 그 쓰레기 속에서 돈이 나오자 내 것이라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사또의 명쾌한 논리에 금옥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다. 사또는 판결봉을 들어 올렸다. 듣거라. 이 똥밭에 묻힌 항아리는 김진사께서 생전에 막내딸 연화에게 증여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은닉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연화는 그 땅을 정당하게 상속받았고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비의 유지를 받들었으니 그 자격이 차고도 넘친다. 따라서 이 모든 금은 보화는 연화의 소유임을 판결한다. 와, 관아 밖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사또 나으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금옥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죄인 김금옥은 듣거라. 너는 아비의 상중에도 향락을 일삼고 동생의 재산을 강탈하려 하였으며 관할을 기만하려 들었다. 이는 삼강고륜을 저버린 폐륜이며 국법을 어긴 중죄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형틀에 묻고 곤장 30대를 쳐서 그 더러운 탐욕을 씻어내게 하라. 또한 김진사 대개 기와집 장부를 조사하여 탈세나 비리가 없는지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라.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금옥을 형틀에 묶었다. 사또 나으리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아. 연화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금옥은 체면도 내던지고 울부짖으며 연화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탁억 탁억 곤장이 내리꽂힐 때마다 금옥의 비명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탐욕이 터져 나오는 소리와도 같았다. 연화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언니가 미웠지만 한 핏줄이 저리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하신 엄한 회초리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백성들은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숙연해졌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기와집에서 흥청망청하던 금옥의 하인들과 아첨꾼들은 사태가 불리해지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주인의 몰락과 함께 순식간에 흉가처럼 스산해졌다. 반면 연화가 서 있는 자리는 비록 흙투성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는 사또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한가리를 품에 안은 채 관아를 나섰다. 관아 밖에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연화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은 저 금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었음을요. 그녀는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그녀는 다시 똥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악취 나는 똥밭이 아니었다.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황금밭이었다. 연화의 뒤로 수군거림 대신 경외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쏟아졌다. 길었던 시련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진정한 주인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그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으로부터 5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마을 서쪽 끝 한때는 코를 쥐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었던 그 악취. 나는 똥밭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보리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똥밭이 품고 있던 수십 년 묵은 걸음기는 그 어떤 비옥한 토양보다 더 강력한 생명력을 뿜어내어 이곳에서 자란 작물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알이 굵고 맛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더 이상 똥밭이라 부르지 않고 가을이면 황금빛 나락이 넘실댄다 하여 황금 들녘이라 불렀다. 그 들녘의 한가운데 소박하지만 단아하게 지어진 초가 정제 연화가 앉아 평온한 눈길로 일하는 농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던 지난날의 그늘과 도끼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넉넉한 대지의 품 같은 온화함과 기품만이 남아 있었다. 연화는 아버지의 유산인 금괴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재물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쓰는 대신 똥밭을 개간하고
수로를 정비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했다. 또한 마을의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싼 이자로 땅을 빌려주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었다. 김진사 댁 막내딸은 똥밭에서 황금을 캐더니 마음까지 부처가 되었다. 는 칭송이 고을 넘어 한양에까지 퍼질 정도였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을 입고 직접 흙을 만지며 농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손이라 부르며 존경해 맞이 않았다. 연화가 지나갈 때면 노인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아이들은 그녀의 치마폭에 매달려 제잘거렸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음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으리으리했던 99칸 기와집의 운명은 처참했다. 관에서 곤장을 맞고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금옥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빚쟁이들이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답시고 또 자신의 허영심을 채운답시고 흥청망청 써버린 돈은 눈던기처럼 불어나 있었다. 금옥이 끙끙 앓으며 누워 있는 동안 하인들은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를 훔쳐 달아났고 집안 관리가 되지 않아 기와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결국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에 딱지를 붙이던 날 금옥은 호티불 하나만을 걸친 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건 내 집이야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그녀가 악을 쓰며 대문에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빚쟁이들의 차가운 비웃음과 흙탕물 세례뿐이었다. 한때 고을 최고의 부잣집 맏딸로 군림하던 그녀는 이제 비를 피할 처마 하나 없는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어느 늦가을 저녁 연화는 추수를 끝내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똥밭 바로 옆 이제는 황금빛 들판을 굽어보는 명당이 된 그곳에는 가을 국화가 만발해 있었다. 연화가 정성스레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리는데 묘소 구석진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형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퀭한 눈동자, 그것은 다름 아닌 금옥이었다. 그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동생이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들킨 것이었다. 연화와 눈이 마주친 금옥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꼴 좋다고 놀리러 왔느냐. 금옥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갈라졌고 몸은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 오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을 위한 비굴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연화는 말없이 다가가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금옥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리고는 미리 챙겨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드세요. 언니, 아버님께서도 언니가 굶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금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으로 흘러 들어갔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배를 채우고 나서야 금옥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연화야,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어미 잃고 너를 업어 키웠던 내가 어찌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너를 그 사지로 내몰았는지 나를 죽여다오. 제발 나를 쳐 죽여다오. 금옥의 참회는 늦었지만 처절했다. 연화는 그런 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미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똥밭에서 구르며 깨달은 것은 미움조차 걸음으로 쓰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만 썩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연화는 몰락한 기와집을 빚쟁이들로부터 다시 사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 대신 그 큰 기와집을 해민원이라 이름 짓고 갈 곳 없는 고아들과 병든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로 만들었다. 그리고 금옥에게 그곳에 부엌키를 맡겼다. 화려한 안방마님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위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을 통해 속죄하라는 뜻이었다. 금옥은 처음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점차 자신보다 더 불행한 이들을 돌보며 굳어있던 마음을 열어갔다. 그녀의 손은 물 마를 날 없이 거칠어졌지만 예전에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인간적인 얼굴을 하게 되었다. 자매는 예전처럼 살가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가끔 마당에서 마주칠 때면 묵묵히 눈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시 계절이 바뀌어 눈 내리는 겨울이 왔다. 연화는 아버지의 묘소 옆 예전 그 상여집 자리에 새로 지은 작은 암제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똥밭도 기와집도 아버지의 무덤도 모두 공평하게 하얀 눈 아래 덮였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섞여오는 흙냄새가 더 이상 역겹지 않고 구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구절을 떠올렸다. 똥밭은 겉보기에만 더러울 뿐 그 속은 생명을 키우는 가장 귀한 땅이다. 아, 배우님, 연화가 나직이 불렀다. 보이시나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똥밭에서 이제는 향기가 납니다. 썩은 것들이 썩지 않고 거름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 온 마을을 덮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와집. 아니 해민원 사랑채에서 금옥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풍악 소리보다 더 듣기 좋게 연화의 귓가에 울렸다. 연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그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그녀는 이제 안다. 인생이란 화려한 기와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발밑에 놓인 척박한 땅을 묵묵히 갈아엎어 꽃을 피워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금괴가 아니라 그 금괴를 똥밭에 묻을 수 있었던 아버지의 지혜와 그 뜻을 알아채고 똥밭을 황금 들녘으로 바꾼 자신의 땀방울이었다는 것을.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거친 밤 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마치 그날 밤 한가리 속에서 쏟아져 나온 금은보화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영롱한 빛으로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했다. 잘 살았다, 내 딸아. 참으로 잘 살았다.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충만함을 느끼며 눈 내리는 황금 들녘을 향해 깊고 고요한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퍼져나가며 고된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기와집은 껍데기요, 똥밭은 알맹이였으니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셈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훗날 사람들은 이 마을을 지나갈 때면 아이들에게 똥밭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보아라, 저곳이 바로 효심 깊은 딸이 똥을 황금으로 바꾼 기적의 땅이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비록 냄새나는 똥밭일지라도 네 땀과 정성이 더해지면 언젠가 반드시 황금꽃이 필 것이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 들녘의 보리 물결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그 옛날 연화의 괭이질 소리를 대신하고 있었다.